안녕하세요. 기술과 공유가치 김선우입니다. 제 강의 제목은 지속가능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너무도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알파고, 뭐 이세돌 이기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굉장히 많이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과연 3차 산업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언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이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이다.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혁명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도 슈밥이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슈밥과 리프킨의 어떤 뭐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3차든 4차든 그게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혁명인 거고, 과연 그 디지털 혁명의 속도라든지 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3차라고 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 뭐 인터넷 혁명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더 크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3차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차든 4차든 이 정확한 이 미래 변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디지털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코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수적 기술의 6가지 D라고, 영어로는 Six Ds of Exponentials라는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수적 기술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무화의 법칙에서 보면 18개월에 한 번씩 그 반도체 직접도가 2배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지수적 기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6가지 D니까 첫 번째 D는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될 것이다. 지금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다 디지털화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거는 계속 디지털화 될 겁니다. 두 번째 D는 디셉션. 이제 우리말로는 뭐 기만, 디셉션이라는 게 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디셉션인데 왜 디셉션이냐면, 지수적 그 변화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1, 2, 4, 8, 16, 32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수적 변화의 초기에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니구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선형적 변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는다는 의미로 디셉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디스럽션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보통 파괴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생태계 전반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존의 강자가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디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머니가 이제 머니타이즈라는 게 돈을 만든다는 뜻인데, 앞에 E가 붙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무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국제전화 한 통 하려면 뭐 미국 하려면 10,000원 넘게 들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스카이프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 그리고 또 하나의 D는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 머티리얼이라는 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머티리얼라이즈 된다는 건 물질이 소멸한다. 탈물질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앱 안에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VCR도 갖고 다니고 캠코더 갖고 다니고 카메라 갖고 다니고 내비게이터 갖고 다니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다 그게 스마트폰의 하나의 앱으로 다 가상화돼서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이제 탈물질화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D가 데모크라타이제이션입니다. 민주화. 어떤 의미의 민주화냐면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는 민주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기술들이 싸지고 가상화돼서 스마트폰 같은 데로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이제 이 자료 강의 준비하면서 그 최신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인구가 정확히 그러니까 75억 중에서 한 23억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의 그 용량이라는 게 20년 전에 슈퍼컴퓨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 사람이 예전 같으면 슈퍼컴퓨터를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민주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디지털 혁명의 6가지 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극명하게 금방 얘기한 6가지 D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사례가 예전에 그 코닥이라고 우리 그 코닥 필름 그 회사가 이제 파산이 됐는데 90년대 중반에 코닥 같은 경우가 10만 명 넘게 고용을 하고 있었고 뭐 시가총액도 뭐 30조 가까이 됐고 이랬는데 불과 그게 2010년, 12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고 근데 우연히 그때 2012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해가 그러니까 코닥이 파산된 2012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인스타그램은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한 1조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코닥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발명한 회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디지털 이 포토그래피의 그런 그 파괴력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만,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닐 거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디스럽션이 돼서 결국은 인스타그램한테 이제 그 패배를 하고 뭐 잘 알다시피 사진이 결국 탈물질화돼서 이제 사진은 굉장히 싸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사진 하나 그 현상 하려면 되게 비쌌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다 싸지고 그런 그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을 말씀드렸는데 모 자동차 회사의 슬로건 중에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라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능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존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사고에서 모든 부분, 그러니까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그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제가 한번 인용을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그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경제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보다 과거 아이디어로부터 탈출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그 건축학자가 한 얘기는 현실과 싸워서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기존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한 사고 방식을 똑같이 이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라는 게 뭐 30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통체증을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이 3가지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분야별 미래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분야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도 재생에너지 전환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스탠포드의 마크 제이콥슨이라는 교수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논문을 써서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 세계 모든 에너지 수요라는 거는 현재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가 주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뭐 윈드 풍력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화되지 않고 우리가 화석연료 직접 쓰는 뭐 난방이라든지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휘발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내용을 보면 2050년까지 그 사람이 전 세계 주요 한 140개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로드맵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친절하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50년까지 한 80% 이상이, 그러니까 2050년 기준의 에너지 믹스. 여러분 에너지 믹스라는 거는 그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원의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에너지 믹스를 보니까 80% 이상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양 에너지라는 게 태양광은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주고 태양열도 있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그걸로 이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시키는, 물론 그게 주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한 80% 이상 되고 나머지가 이제 풍력인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50년까지 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일자리 첫 번째는 어떤 공공선, 뭐 영어로 얘기하면 퍼블릭 굿, 뭐 소셜 굿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공공선을 위한 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거와 맞물려서 4차 산업혁명을 원래 처음 얘기했던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ustainable Post-Industrial Revolution.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인간 중심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중심 뭐 경제, 혁신 경제 이런 거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이 될지를 전 세계의 리더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로봇 인공지능과의 협업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가트너에서 전망하기로 조만간 한 2, 3년 뒤에는 Chief Robotics Officer라는 조직이 생길 거다. 우리가 뭐 CIO 이런 거는 있잖아요. 최고 뭐 정보 담당 임원이라든지 뭐 최고 인사 담당 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만간 워크포스, 그러니까 노동자 직원들 중에 로봇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만 관리하면 HR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로봇을 효과적으로 관리할까, 이 이슈도 있죠. 그리고 로봇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잘 협업할게 할까,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치프 로보틱스 오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경제에 관련돼서는 데이터라는 게 21세기의 서기다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 플랫폼 회사들이 뭐 많이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우리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제공은 하지만 우리가 얻는 거는 사실 돈을 얻는 건 아니고 그냥 무료 서비스 정도로 얻는 거죠. 검색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말씀드리면 플랫폼 경제라는 게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주도하는 경제를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버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회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너무 독점이 강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해당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그냥 지배하게 되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플랫폼하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하고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버 같은 거를 기사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버 같은 그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돈만 벌겠다, 뭐 영리만 추구하겠다 이런 것보다 비영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적인 주식회사 이런 민간 기업 이런 쪽 말고도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이런 쪽도 많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어떤 커뮤니티, 마을 단위, 뭐 이런 도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행복의 의미, 행복의 뭐 비결 이런 책을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행복하는 핵심, 행복감을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어선 어떤 큰 거에 기여함으로써 기여할 때 행복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감이 지속적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익적이고 사회적이고 이타적이고 이런 가치를 추구할 때 자기가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리어를 선택하실 때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커리어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